독일 3인당의 수정주의가 라살주의와 관계가 있는지 주요 이론가들과 그 라살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겠습니다. 먼저 카우츠키죠. 독일 3인당의 중앙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우츠키는 파리꼬밈의 직접 민주주의, 그 집산화를 주목하면서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854년이니까 71년이니까 그죠? 약 청소년기 때네요. 18살 정도의 파리꼬미를 간접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1881년에 아, 서른, 서른 살 되기도 전에 28세 정도네요. 런던의 마르크스 엥겔스를 방문해서 직접 지도를 받았습니다. 1888년까지 노이트자이트의 편집자로서 엥겔스와 함께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 비롯하여 마르크스의 유고로 들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잉여가치 학설사 등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고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제 엥겔스 사후에 마르크스의 이론적 후계자로 인정받았고 1891년 아직 엥겔스가 살아있을 때 베른슈타인과 함께 마르크스주의를 반영한 에어프루트 강령도 기초했습니다. 카우츠키는 이제 선거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장점도 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진출한 베벨이나 리프크네프트가 의회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선동을 했습니다. 베른슈타인의 의회주의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부르주아와 비노동계급적 동맹에 이르게 한다고 카우치키는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카우치키는 자신은 이제 그 베른슈타인과 달리 그 의회 활동에만 접념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카우치키는 의회 활동과 직접 행동의 결합을 통한 민주적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직접 행동을 한다는 것, 의회 밖에 투쟁을 한다는 점이 이제 베른슈타인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지만 카우치키는 이러한 직접 행동, 의회 바깥의 행동이죠. 무력 투쟁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한다. 왜냐하면 실패할 때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이라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실제로는 직접 행동에 소극적이다.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예. 어떤 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반드시 성공할 때만 한다. 이런 제한 조건을 뒀다는 거죠. 카우치크에 따르면 사회주의 혁명은 객관적 조건이 일단 성숙돼야지만 그 후에 어떤 필연적으로 의회 투쟁이나 의회 바깥의 투쟁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적 토대에 있어서 카우치가 보기에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남아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의식도 완전히 깨어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노동자들이 주도가 된 계급 투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이행이 가능하다. 그 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우치키를 비판했습니다. 로자에 따르면 카우치키는 유물론과 관념론을 절충해서 변칙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의미를 훼손했으며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와 플레타트 독재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말로는 의회 투쟁과 의회 밖의 대중 투쟁을 병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의회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1910년 이후에 카우치키도 역시 수정주의의 길로 가면서 마르크스주의의 교황이라는 권위가 붕괴됐습니다. 1907년 제2 인터내셔널에서 그는 식민지 노선이죠. 식민지를 만드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어, 수정주의, 수정주의로 일탈하게 됩니다. 카우치키는 제1차 대전 당시에는 단일한 국제 트러스트의 형성의 가능성과 또 제국주의의 생명 연장을 설명하는 초제국주의론을 주창했습니다. 이 초제국주의론에 의하면은 제국주의자들이
이 경쟁을 하지만 제국주의들끼리 전쟁을 안 한다는 거죠. 차라리 전쟁할 바에야 제국주의들이 연대를 해서 국제적인 트러스트, 그죠? 제국주의 연대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제국주의끼리의 전쟁을 피하고 자본주의를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우치키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아래서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지만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이 낮아서 이러한 잉여 생산물을 모두 쓸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작은 거죠. 공급이 과잉입니다. 자본가들 역시 잉여 생산물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과소 소비를 합니다. 자본가들이 돈이 많다라서 그 돈을 다 쓰지는 않죠.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려면 잉여 자본이 해외로 진출해서 식민지위와 제국주의가 나타난다죠. 해외에 상품을 수출을 해야 되겠죠. 또한 그는 자본의 집중, 그죠? 여러 자본이 경쟁을 통해서 하나로 되는 것, 집적. 하나의 자본이 이 재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축적해가는 것. 목점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주식회사, 주주죠? 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르죠. 부가 분산되는 주식회사의 기능을 주목을 하면서 아직은 자본주의가 붕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카우치키는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가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전쟁으로 갈 그런 유혹이 있지만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이 자기들한테 파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실제로 수행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제국주의자들끼리 타협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파국을 면할 거라고. 또한 카우츠키는 1914년 1차 대전 직전에 전쟁 부채 결의안 표결 하루 전에 방어적인 전쟁이 가능하다. 러시아와 독일 간의 1차 대전이 서로 상대방 적국이었는데 조국 방어 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당이 이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방어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한 거죠. 리프크네프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는 카우치키의 주장에 붕괴하고 그와 결별을 합니다. 1915년에 독일 제국의 전비가 증가하고 1차 대전의 참혹해짐이 알려지면서 또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점령 의지가 명백해지자 1916년에 들어서 카우치키는 베른슈타인 등과 함께 공개적으로 과거의 입장을 번복해서 반전으로 돌아섭니다. 1917년 카우치키는 로자 베른스타인과 함께 독립사회민주당을 창단합니다. 독립사회민주당은 이제 독일 사민당 주류에 반대해서 일시적으로 반전 입장을 취했지만 나중에 주류 독일 사민당과 다시 합쳐집니다. 물론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시 합치지 않고 독일 공산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카우치키는 이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가 아직 경제적으로 혁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카우츠키는 프레테라트 독재라는 저술에서 맨세비키죠. 민주주의 혁명을 한 맨세비키를 옹호했고 이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로 혁명으로 간 러시아의 레닌이죠. 10월 혁명, 사회주의 혁명은 불법이고 그죠? 너무나 빨리 했다는 거죠. 불법이고 또 폭력적으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한 겁니다. 이에 레닌은 폴레타라트 혁명과 배신자 카우치키를 발표하면서 카우치키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카우치키는 다시 1919년 러시아에서 테러리즘과 공산주의를 발표하면서 다시 또 이 러시아 혁명과 레닌을 비판하게 됩니다. 카우치키가 러시아 혁명에서 비판한 중요한 점은 의회주의, 그죠? 의회, 의회가 합법적으로 성립된데 이 의회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맨세비키가
다수였던 의회를 뒤집어 엎었다. 시월혁명을 통해서. 또 그 시월혁명 이후에 레닌이 정권을 잡고 독일 3인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재헌의회를 만들었는데 이 재헌의회를 소집하고 나서 혁명 이후의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헌의회가 레닌이죠. 레닌과 독일 3인당의 요구에 에, 따르지 않죠. 왜냐하면 재헌의회를 해봤더니 전국적인 투표에서는 오히려 러시아 3인당이 소수파가 되고 어, 중도나 보수가 다수파가 됐기 때문에 레닌이 소비에트를 이용해서 이 재헌의회를 해산시킵니다. 카우츠키는 바로 합법적으로 치루어진 선거와 거기에 따른 이 재헌의회를 레닌이 소비에트를 통해서 해산시킨 게 바로 의회주의의 폭거다. 의회주의를 부정한 거다 하면서 러시아 혁명을 비난한 겁니다. 로자는 독립사회민주당의 좌파로 있다가 카우츠키와 베른스타인이 독일 삼인당 주류와 재합당할 때 가지 않고 스파르타쿠스단을 통해 독일 공산당을 창당합니다. 이 공산당은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사회 파시즘이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이 패배한 직후에 독일의 황제가 사회민주당에게 권력을 줬죠. 그래서 이 사회민주당이 독일 황제 보수파와 손을 잡고 오히려 로자의 혁명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파시즘이라고 주장한 거죠. 이 공산당은 나중에 히틀러가 부상하자 사회민주당에게 나치에 맞서는 통일전선을 제안했지만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우츠키와 이 로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1차 대전 당시 카우츠키는 독립 3인당 내에서 주류 3인당과의 통합을 주장했기 때문에 소수파로 고립됐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당연히 이러한 카우츠키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결국 카우츠키는 1922년에 주류 3인당의 통합을 해서 복당을 합니다. 그는 1925년에 3인당의 하이델베르크 강령을 기초를 했고 이 하이델베르크 강령은 1921년 게르리치 강령에 비해서는 어, 혁명에 약간 방점을 두었지만 여전히 이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라는 기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1919년 1차 대전에 독일이 패배하는 독일 3인당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독일 3인당이 점차 기존의 독일의 그 의회주의죠. 독일 의회주의 여기에 매몰되면서 혁명성을 잃어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카우츠키의 수정주의가 라살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카우츠키의 이론과 라살주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카우츠키는 마르크스의 후계자입니다. 마르크스 이론의 황태자다.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 자체에도 이러한 계량주의로 흐를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혁명은 무장혁명과 의회활동 모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마르크스가 1848년 이후에 독일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없기 때문에 무장혁명이 불가피하지만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의회활동을 통해서 혁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거를 통한 혁명을 했다더라도 자본가들이 여기에 반대해서 반혁명을 할 경우에는 무장혁명이 추후에 필요하지만 어쨌든 노동자의 집권이 선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마르크스에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우츠키도 그런 입장에서 직접병동이죠. 무장혁명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평상시에는 사실상 의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파리꼬미에 대한 찬사에서 보듯이 성명이라는 것은 그 대중의 요구가 있으면 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혁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파리꼬미에 대해서 마르크스의 입장은 파리꼬미의 혁명이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리꼬뮌이 성립이 됐을 때 마르크스는 그 파리꼬뮌을 끝까지 옹호한 겁니다. 어떤 혁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정세와 대중들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대중들이 요구하고 정세가 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카우츠키죠. 카우츠키의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혁명을 한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계량주의로 흐르게 되는 어떤 이론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속류 유물론과 경제주의에 치우친 카우치키 이는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충분히 모순이 급격해서 폭발돼야지만 그 위에 정치혁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적 조건을 절대시한 속류 유물론과 경제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카우치키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이러한 경제적 조건이 혁명에 이르지 않았는데 레닌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러시아 혁명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먼저 민주주의 혁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을 충분히 완수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2월 혁명 이후에 바로 10월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볼셰비키의 10월 혁명을 비난한 겁니다. 반면 마르크스는 1848년 혁명 당시에 유럽 혁명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영국은 여기에 1848년 혁명의 도가니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 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부르주아 혁명을 겪었기 때문에 노동자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고 그게 실제로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사회 정부죠. 노동자와 부르주아들이 이 권력을 잡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노동자들의 봉기가 있었고 반면 독일에 있어서는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에 있었고 다만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들과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후에 장기적으로 나중에 사회주의 혁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관점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서의 2월 혁명과 바로 8개월 후에 10월 혁명이 마르크스의 혁명론에 반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경제 공황이 발생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러한 혁명적 저항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혁명 의식과 혁명의 객관적 조건에 기계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조건이라는 거는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루이 라폴로옹의 프랑스와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이 전쟁을 할 걸 우려했는데 마르크스는 바로 이때부터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에 또 이 제국주의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 노동자들이 여기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한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반드시 경제적 동기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치적 동기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카우치키는 오로지 전쟁의 가능성을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만 생각한 거죠. 이런 지점이 이 마르크스의 입장과
다르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어쨌든 간에 보불 전쟁에서 조국 방어 전쟁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면서 노동계급이 제국주의 전쟁에 지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카우츠키는 조국 방어 전쟁이라는 주장하면서 전쟁에 대한 동의죠. 찬성을 일시적으로 그 후에 1차전 이후에 반대했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 조국 방어 전쟁에 대해 개념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마르크스의 입장은 이 주식회사가 자본주의를 장기적으로 보존해주는, 보호해주는, 연장시키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자기가 파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즉 주식회사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카우츠크와 마르크스의 입장은 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